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중산층이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대답하기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연한 느낌만 있을 뿐 명확하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층에 속해 있는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산층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OECD의 경우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에서 150%의 소득계층을 중산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의 기준을 따르는데 2018년 보건복지부 발표 중위소득을 보면 2인 가구는 284만 7천원, 4인 가구는 451만 9천원입니다. 이 소득 범위의 50 내지 15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인 가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인 가구는 140만원에서 43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중산층 속에서도 거의 3배에 가까운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경제적 계층을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중산층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라고 불립니다. 허리가 강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 선진국들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현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큰 이유 중 하나가 주주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기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익을 극대화하여서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주들의 이익이란 주가의 상승과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주주자본주의 아래에서는 높은 실적을 올린 기업의 경영진에게 연봉 외에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경영진은 최대 이익을 목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최고 경영진은 연봉, 성과급, 스탁옵션 등을 통해서 한 해에 250억 원에서 1,10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소득 1000년치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대기업 경영진의 연소득은 연봉과 배당금을 합하면 5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생산시설들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으로 이전되었다가 더 싼 임금을 찾아 베트남 등지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세계의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인도로 각종 서비스업들이 이전되는 것 역시 저임금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주주와 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저개발 국가로 생산시설들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시설이 역외로 이전되면 생산 현장의 싼 임금 덕분에 생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제품 단위당 높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수확된 많은 이익은 주주와 경영진이 받게 되는 높은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까지 같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역외 이전은 단순한 생산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까지 이전시킵니다. 연구, 개발, 디자인과 같은 혁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본사의 사무실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생산 현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 현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외 이전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저임금이나마 임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 막대한 연봉을 받는 기업의 경영진들, 그리고 주주들입니다. 이익을 보고 있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인데, 이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은 당초 기업이 존재하고 있던 나라의 노동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을 역외 이전시키는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역외 이전이 계속되면 교역과 관련된 일자리는 모두 이전되고 그 역 내에는 비교역 일자리만 남게 됩니다. 비교역 일자리란 현장에 노동자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자리로 간호사나 요리사, 음식점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심지어 이런 일자리마저도 더 값싼 해외 인력을 기술 이민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 국가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서 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불법 거주자를 추방하고 역외 이전된 공장들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런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에 목마른 미국인들의 요구가 트럼프의 주장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전체 과정을 보면 그 경제활동에 부과된 가치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혜택은 그 생산활동이 일어난, 즉 가치가 더해진 장소에 생기게 됩니다. 물류라든지 보관, 관리, 임금 등 부과된 가치의 대부분은 생산지에 남겨지게 됩니다. 회사의 소유가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인가와 그 나라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성공단 사업도 기업 이익의 입장에서만 보면 역외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있겠지만 생산 현장이 설치된 지역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는 남북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라는 측면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역외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지 아주 오래입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기는 새삼스럽게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외로 이전된 생산시설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해외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정책 방향을 생산시설 유치와 연계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생산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고급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일자리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중산층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산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